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다 죽고 한 적은 처음이야. 그게 왜 우연히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7명이 그만두면서 현재는 총 17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꿀을 수확하는 양봉 농가들에겐 한창 꽃이 피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올봄은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전국 양봉 농가에서 발생한 꿀벌 집단 실종 사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꿀벌 실종으로 시름하는 충남의 양봉 농가를 이럴수 이슈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유재혁입니다.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꿀 수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30년 넘게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조혁 씨는 꿀벌을 사육한 이래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이거는 벌이 다 나간 그 소비를 벌통 정리하다가 이렇게 빼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다 위아래로 다 날아갔어요. 예년 같으면 월동을 끝낸 벌들을 건강하게 육성하고 여왕벌의 산란을 유도해 일벌의 수를 늘려야 하는 시기였는데요. 월동까지 무사히 마쳤을 벌들이 돌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황. 유조혁 씨는 관리하던 꿀벌 400군 중 95%를 잃게 됐습니다. 한 20통 정도 남고요. 또 내년을 위해서 한 80통 구입을 했어요. 뭐 100% 타격 입었다고 봐야지. 과연이 아니죠. 뭐 95%면 뭐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꿀벌의 집단 실종 사태로 텅 비어버린 벌통. 올해의 수입을 장담할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처한 양봉 농가가 유조혁 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을에 밥 준 건 다 물어갔어. 물어가서 월동을, 그게 가을에 밥을 다 물어가야 월동을 하지, 주워서 안 물어가는 건 월동을 못해. 근데 싹싹 물어가고 어쩌다 하나씩 남았더라고. 그래서 월동을 잘 할라나 비다 했더니 없어.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다 죽고 한 적은 처음이야. 이게 나만 당한 줄로 알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어디 얘기도 못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지면서 양봉 농가들의 안타까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가 지난 3월 2일까지 전국의 협회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국 227만여 개의 벌통 가운데 39만 개 이상이 피해를 입어 약 60억 마리가 넘는 꿀벌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예산군 지부에서는 피해 농가가 전국에 비해서 저 해남 지역이나 남부 지방에 비해서 약간 좀 덜한 편인데 20% 내외 정도의 피해 상황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41농가에 35농가가 봉군 집단 붕괴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서 농가들이 아주 망연자실하고 진행형으로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봄이 이르게 찾아오는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사태가 중부지방까지 이어진 건데요. 예산을 포함한 충청남도 지역은 현재까지도 피해가 진행 중이어서 양봉 농가들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양봉 많이 한 양반들한테 뭐 질의도 했었고
또 양봉 책도 보고 또 양봉 해부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전문기관을 찾아 원인을 물었습니다. 늦가을 이제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봄꽃이 개화하고 그로 인해서 벌들이 채밀 활동을 하고 그 채밀 활동이 이제 끝나면 집으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온이 낮아져서 이제 기소를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월동을 위해 봉군 내 벌수가 이제 부족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봉군 온도를 유지할 수 없게 돼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기생의해랑 또 말벌과 같은 이제 병해충 피해 그리고 개화기 때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해서 봉군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자연꿀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꿀벌 자체의 면역력이 약화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무리가 돌아오지 않아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새끼벌까지 때로 죽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 일벌무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원인을 이상기후와 병해충 피해, 과도한 살충제 사용까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데요. 뚜렷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아 해결책 또한 불투명한 상황. 양봉을 그만둘 수 없는 농민들은 새 벌을 구해야 하지만 턱없이 오른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피해 농가는 많고 또 하던 일이기 때문에 빚 내서라도 벌을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는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이 뭐 25만 원, 30만 원씩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꿀벌 실종으로 이미 손해를 입었지만 벌 가격은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요놈하고요, 요 줄하고 저 줄하고 저 앞에 줄하고는 요번에 구입한 거예요. 네. 또 저 밑에 한 줄도 구입한 거고요. 그래서 한 80군 구입했어요. 자, 위에 한 줄 벌이 있는데 그것도 개가 안 나요. 때 아닌 꿀벌 품귀 현상. 사라진 꿀벌로 인한 피해는 양봉농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조혁 씨가 작년까지 수정벌을 납품했던 인근의 수박하우스. 꿀벌 품귀 현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타 구운 쪽 일로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주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벌통을 실어다 제가 넣고 또 다 수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제가 갖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오래 했습니다. 수정벌이 필요한 과일과 채소 농가들의 경우 수정벌 수급이 어려워지면 농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위적인 수정 방법에는 여러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벌 한 마리가 사람 한 사람 일보다 더 많이 합니다. 만약 벌이 없게 되면 사람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걸 발라줘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인건비도 문제지만 눈이 이제 나이들이 노화가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서 이 꽃가루를 잘 못 하니까 실패율이 높죠. 꿀벌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 인공 수정을 위한 인건비 문제와 함께 상품성과 수확량 저하로 가격 상승까지 우려됩니다. 곤충, 꿀벌로 대변되는 그런 곤충의 수분 활동이 없으면 식물에 영향이 가는 것은 분명한데요. 1970년대 연구에 따르면은 전체 농작물의 한 3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연구가 된 바가 있었고, 근데 이런 과일들의 영향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곤충의 수분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개체에 영향을 받게 되고, 당연히 가장 최종 소비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73억 정도 이렇게 피해액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봉 농가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한테 농축산 경영자금을 좀 활용해서 어려운 농가들을 좀 저리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는 2.5%가 넘어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금리가 크다. 한 1%로 저리금리를 기왕 해주려면 저리금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건의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국가 재난 수준의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 재난 형태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 상황에도 미온적 대응. 꿀벌 실종 사건의 이면에는 기후와 환경 변화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 없이 농민에게만 맡겨온 곤충 산업 관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양봉업 관련법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입니다. 지금 기후 자료를 자꾸 이제 수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갈수록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이게 피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꿀벌 대규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2003년 발견된 양봉농가의 골칫거리 꿀벌을 잡아먹는 등검은 말벌부터 2009년 토종벌 90% 이상을 폐사시킨 꿀벌 감염병, 낭충봉화 부패병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타 가축 통계에 따르면 현재 토종벌의 개체 수도 2009년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는데요. 피해가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 양봉 관련 지원법의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이죠. 그때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이 전국에 만연돼 가지고서 특히 강원 지역 같은 데는 95%가 전부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이것은 2종 법정 전염병이고 부조병 같은 것은 3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면은 벌 농가들한테 이 낭충봉화 부패병 같은 거 걸리면 전부 소각을 해요. 양봉 전염병과 관련 살처분하는 경우에도 양봉 농가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축 전염병 예방법엔 제2종의 낭충봉화 부패병과 제3종의 부저병만이 등재돼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최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꿀벌 응애 등 양봉의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를 제1종 전염병으로 등재함으로써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의 연구 결과에도 전염병으로 등재되지 않은 응애류의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꿀벌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양봉 농가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알려진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는데 생각은 글로벌하게, 실천은 로컬하게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산불이 2019년에 크게 일어났지만 그게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동 하나들이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야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할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양봉 농가가 마주한 피해부터 향후 영향을 끼칠 사회적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 꿀벌이 사라지는 미래가 오지 않도록 실종된 꿀벌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함께 꿀벌 사라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봉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전국 227만 개 벌통 가운데 39만 개에서 약 6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실시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꿀벌의 집단 실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꿀벌의 집단 실종을 꿀벌 군집 붕괴 현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2006년 11월에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예. 당시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25%, 많게는 50%의 꿀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 따르면 이 시기 이후에 매년 평균 28.7%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도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꿀벌 피해 민간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로서는 여러 원인이 복합하여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에서 10월 사이 이상 저온 현상으로 꿀벌들의 발육이 저하됐고요. 예. 11월에서 12월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꽃이 피자 월동을 시작한 일벌들이 계절을 착각해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꿀벌들이 체력을 크게 소진했고 외부 기온이 다시 낮아지면서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되고 있고요. 예. 또한 일부 양봉 농가에서 2021년 발생한 꿀벌 응애를 막기 위해 기존보다 3배 이상에 달하는 과도한 양의 살충제를 사용했는데 이 살충제가 집 나간 꿀벌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혹시 뭐 어떤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충남도를 살펴봤는데요. 2018년부터 밀원수 조성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 양봉농가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는 피해 농가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피해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한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꿀벌이라는 것이 특성상 뭐 소나 돼지처럼 소유권이 이렇게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보상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 같은 축산업의 경우에는 출하와 방역 등을 통해서 개체수 체크가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 꿀벌의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번 피해의 경우도 직접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꿀벌은 작지만 식물 생장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인류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양봉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가뿐만 아니라 모두의 공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정과 생활 안내,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역시 대전 120 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상담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면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이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폭언까지 감내하고 있는 대전 120 콜센터 상담사들을 시민리포 불청객이 만나봤습니다. 대전 120 콜센터입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족이 감염이 되면은 확진 받으면은 확진자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있으나 가족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방금 대전 120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코로나19 관련 문의를 해봤습니다.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시민들은 보통 이 120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업무량이 늘어 상담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청객이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청사안에 위치한 대전 120 콜센터.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은 밀려오는 전화 문의에 쉴 틈이 없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이 폭주하다 보니까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짜증을 내시거나 항의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폭주해가지고서.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원칙사항밖에는 안 돼요. 아이씨, 뭐 어떡하라고. 왜 자영업자가 그래요? 교회인데 터진 거잖아요. 교회 확진자잖아요. 그게 왜 우리한테 최일선에서 이런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듣게 되는 상담사들.
심각한 감정 노동으로 인해 많은 상담사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재난지원금이 시작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접수자가 매우 많았을 거잖아요. 당시에 지급이 총 5번이 연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업무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도 않고 그런 민원들을 오로지 다 상담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한 달 만에 8kg가 빠졌어요. 약을 복용을 해도 당연히 공황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매일 복용하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위급 상황을 발생했을 때 이제 긴급하게 먹는 약을 또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항상 꼭 소지하고 있어야지 그런 공황이 갑자기 나오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지금. 몇 개월만 약을 복용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진지하게 퇴사 고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전시 각 부서로의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상담 업무까지 대전시 행정 전역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일이 정말 다양한데요. 뭐 여권이나 뭐 차량 등록, 뭐 상수도 관련 업무나 대중교통 문의 등 정말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민원 전화가 많은 편인데 코로나 방역 상담 업무까지 겹치면서 업무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대전 120 콜센터에서 처리한 상담 건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는 상담 건수가 무려 15만 건이나 넘게 증가했고 하루 평균 상담 건수도 560건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업무 과부하,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면 인력을 충원해서 개별 상담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력 충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많은 상담사들이 일을 그만둬서 업무 과부하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희 정원이 원래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7명이 그만두면서 현재는 총 17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 중에는 화장실을 갈 시간도 없고 아파도 병원 갈 그 형편이 못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나요? 일도 힘들고 저희가 받는 급여도 너무 열악해요. 대전시가 정말 생활임금 수준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소속 아니신가요? 저희는 대전시 소속이 아니라 대전시가 용역을 준 민간업체 소속이에요. 대전시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행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맡는 민원 전용 창구인 대전 120 콜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나 SNS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전시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 등 대전시가 조례로 정한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처우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추가 인력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처우가 워낙 열악하고 또 업무 강도도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대전시의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전 120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속적으로 고충을 토로해왔는데요. 그럼 대전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단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 부분도 저희가 소급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정이고 운영업체인 KDCS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차츰차츰 이제 거리를 좀 좁혀서 상담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용역업체에선
상담사들과 만나 생활임금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측에서 올 1월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장기 근속자들의 급여 중에 일부 감액을 해서 신입 직원들의 급여를 메꾸는 형식이라 인상폭은 아주 적다라고 거의 체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저희 대전시청 콜센터가 대전 시민분들의 궁금사항을 가장 먼저 저희가 안내를 하는 대전시 얼굴이라고 보는데 대전시에서 용역 주지 말고 직영해서 직접 고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 책임 있게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콜센터 직영에 대해 대전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운영업체하고 계약이 내년 5월까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계약 기간 중간에 직영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내년 5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이제 타시도처럼 직영을 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계속 유지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거예요.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도 이미 콜센터 직원들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상황입니다. 대전시 120 콜센터도 위탁 경영 체제로 가지 말고 이분들 직영 체제로 대전시가 인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120 콜센터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대전시 소속도 아닌 사람들이 대전시 행정 관련 안내와 상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이 막중한 만큼 대전시가 콜센터 직영에 대해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정진우 PD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우입니다.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이분들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상당히 길죠. 그중에서 현재 그 5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하루 평균 560건 정도 상담 건수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당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이죠. 이걸 이제 한 사람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하루에 33건 정도를 더 이제 상담사별로 상담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들의 업무 강도가 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상담 그 녹취 내용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욕설이나 폭언 수준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면서요? 네,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다 들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50건 정도의 그 녹취를 들어봤거든요. 욕설도 상당히 심하고 폭언도 상당히 심하고 제가 직접 상담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상당히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대전시나 용역업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상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분들 지난 2017년까지는요. 대전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운숲이라는 그런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상태이고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조사 대상 1,996명의 그 콜센터 상담사 가운데 이 절반 가까이가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그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이런 욕설 같은 걸 들어야 하는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꼽았으니까 이분들 그 상담 치유 서비스 제공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단순히 행정 업무에 대한 안내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안내할 수 있는 건요, 그 우리 매뉴얼이라고 흔히 하죠.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정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0 콜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 시민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 전화하면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양쪽 다 답답해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민원 해결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가 지어야 하는 건데 대전시는 한 발 뒤로 빠져 있고 시민들은 불만을 이 콜센터에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 콜센터를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대전시는 여전히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전시에도 사실 그 청소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경비 업무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외부 업체의 용역을 줬다가 이제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콜센터 업무는 이게 일종의 전문 직종이라고 여겨져 가지고 정부에서도 강제로 전환하라기보다는 그 해당 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대전시는 그 규정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외주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아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직영을 하니까 우리도 직영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인지, 그것은 대전시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이 민원 상담할 때 그 110 콜센터를 가장 먼저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대전시 행정의 그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좀 이 콜센터 직영에 대해서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행정 업무를 맨 앞에 나서서 안내를 하지만 정작 대전시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대전시가 조례로 정한 이 최소한의 노동 조건도 보장받기 어려운 대전 120 콜센터 상담사들. 대전시는 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근무할 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만족이 곧 시민의 만족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한 주간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2주의 픽은 날벼락과 엉겁결입니다. 지난 한 주 대전과 충남의 정치권은 국민의힘 후보들 출마 여부를 두고 말 그대로 요동쳤습니다. 우선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 후보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박성효 예비 후보만 해당돼 공천 배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치부심, 와신상담, 지난 4년간 서력을 다짐해왔던 박성효 예비 후보에게 공관위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역시 갑작스럽게 이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장 선거 전에 날벼락이 있었다면 충남도지사 선거 전에는 엉겁결이 있었습니다. 보령 서천의 김태흠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3선의 김 의원은 당초 지방선거가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4일 김 의원을 찾아 출마를 권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김 의원은 이튿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엉겁결에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당의 권유도 받아들이고 몸집도 키울 수 있는 손해볼 것 없는 출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 또 엉겁결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태흠 의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 픽은 무법천지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개통된 보령 해저터널이 일부 철부지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새벽 3시쯤 이 해저터널이 난데없이 자동차 레이싱장으로 변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남성 3명은 2km씩 3차례에 걸쳐 자동차 레이싱을 벌였는데요. 당시 이들의 속도는 규정속도 70km의 2배에 가까운 시속 120km였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이들에게 레이싱 이유를 물었더니 바닷속으로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경주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혀를 끌끌 차던 네티즌들, 바닷속 터널보다 이런 생각이 더 신기하다,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는 이 해저터널 안에서 차량을 후진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심지어는 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달린 운전자와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역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경찰은 터널 개통 후에 엽기적인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길이만 6,927m, 국내 최장, 세계 5번째로 긴 바닷속 해저 터널. 신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라는 점, 또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대세남 이주의 픽이었습니다. (2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아직 광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소수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우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룰도 정해지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의원 정수, 선거구 범위에 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광역의회의 정수를 정해줘야 되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서 기초 선거구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실컷 논에다가 물을 대고 피를 뽑았는데 결국 나중에 봤더니 이게 내 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좀 발생을 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대선과 붙어 있는 선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이고 예.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권 교수님,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배려하고 대표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사람이죠. 예. 나를 대표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뽑힐 것인지라고 하는 이 규칙이라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예.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결정을 할 건 복잡한데 순서대로 해나가는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각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 속내들은. 이제 선거 막바지에 이제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들이 이제 합세를 좀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급하게 추진된 거니까 이번 말고 다음에 하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도저히 긁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좀 상충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사실 지역 차이가 너무 커서요. 똑같은 이슈지만은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지방하고 차이가 크고요. 당장 저희 충청권만 해도 대전하고 세종하고 충남이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 문제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하던 대로 하고서 다음에 고치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 현재 여야의 그 이견 차이, 쟁점이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부터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구가 넓어져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는 입장으로 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가 이제 10,000명이라면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는 3만 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예.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충남 지역 38개 그 광역의원 선거구를 살펴보면요. 7개 선거구는 상한선을 초과하고 6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필요합니다. 최소한 도시 지역 2곳은 늘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선거구 2곳을 줄여야 하는 그런 셈법이 나오게 됩니다. 대전도 광역의원은 아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에 이제 인구가 줄어든 동구와 중구는 선거구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인구가 늘어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구 감소가 우려되는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최근에 국회를 찾아서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치권도 지역의 대표성 확보 그리고 농어촌 특성을 감안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구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남에서 가장 작은 청양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지방의회 구성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요. 여기에 대비해서 사실 지방자치법은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어요. 법적으로는. 의회를 없앨 수도 있도록. 제도로 만들어 놨는데 준비가 전혀 없었던 거죠. 정치권들이 자기 앞에 선거만 생각을 해왔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져가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나도 안 해본 겁니다. 지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어떤 변화와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질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일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현재 선거구제가 이렇게 계속 공전하고 악순환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양당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승자 독식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국회가 이 권한을 계속 안 넣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선거구 획정 별도로 전문가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국회에 주면 국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이렇게 늦춰요.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 자체를 저는 본질적으로는 제한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뺏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사실은 개헌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조항이 딱 2개 조항입니다. 117조, 118조. 이거 2개 가지고 풀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방 정부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마지못해 도와주는데 막고 싶으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개헌 문제도 이슈화 시켜서 좀 반드시 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돌아가서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장단점이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표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이제 정의당이 한 10몇 프로 가져가는데 아무도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좋은 사람이 막 몰려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도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확대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좋으신 분들 우리가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너무 많으면 또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된다. 합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산을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옆에 강도 들렸다가 바다도 들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주민들이 좀 피곤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겠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홍 교수님,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도 이게 다당제처럼 기초의회만큼은 이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구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표를 얻은 구역이 있는데요. 지역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손에 꼽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그냥 다 쓸어갔거든요. 3명을 해도. 그래서 이제 복수공천까지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2명을 공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당에서 2명씩 하는 걸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당이든지 다수당 쪽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기자, 혹시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민들의 반응, 이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요? 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대부분 풍자 독식 그 양당 고착화된 그 양당 구조를 좀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많은 공감대를 좀 갖고 계셨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끌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다 보면 예전처럼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개혁하고도 뭐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정치인들을 어쨌든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이 선거가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치 활동의 출발인데 그 룰 자체가 지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룰을 잘 만들면 예. 당연히 더 좋은 사람들이 뽑히고 또 그만큼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치 개혁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방자치가 좀 확실하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방 차원에서 스스로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좀 지방으로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고 후보인지 꼼꼼히 따져서 투표를 하면은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암 집중 인터뷰, 선거구 획정 또 중대 선거구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억누른 채 고객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담사들. 이들을 우리는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상담사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주자는 것이지 동정하기 위함은 아니죠. 동정이 아닌 진짜 존중을 위한 길, 고맙다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그리고 이들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처우 개선과 법적인 제도 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인 대선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